안녕하세요. 썰사남 독자 여러분. 저는 환갑을 넘기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양복쟁이입니다. 제가 손에 바늘을 잡은 지도 어느덧 40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화려한 기술자도 이름난 장인도 아니지만 그저 맡겨진 옷을 제때 성심껏 만들어 온 사람이지요. 눈에 띄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손에 쥔 일을 놓지 않고 살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난스럽게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걸 일찍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몫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서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가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 순간에는 그저 하루를 넘기는 일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날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일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보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남아있는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시 한번 삶을 이어갈 힘을 얻게 해준 날이었고, 제가 왜 이 일을 놓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는 생계를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하며 버텼지만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결국 사고로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아직 1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없었고 저를 맡아줄 친척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책임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시절이었죠. 그렇게 저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가 되었고 결국 행정 절차를 거쳐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곳을 들어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낯선 건물 앞에 섰는데 그게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할 제 세상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불을 끄고 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날도 많았죠. 소리라도 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입을 꼭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보육원의 원장님이 참 자상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셨고 말수가 적은 아이가 있으면 괜히 한 번 더 불러세워 안부를 물어보던 분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날 원장님이 방을 돌다 잠 못 들고 앉아있는 제 곁에 앉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진아, 아직도 안 자고 있었구나.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부모님 생각 많이 나지? 처음엔 다 힘들다.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원장님이 부모라 생각하렴.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고 말이다. 저는 보육원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아이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누가 아프면 돌아가며 물수건을 갈아줬고 새 옷이 나오면 서로 먼저 입으라고 밀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나름의 질서와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육원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후원은 줄어들고 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결국 제가 17살이 되던 해 보육원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시설로 흩어졌고 저 역시도 짐을 싸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죠. 이미 몇 번의 이별을 겪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정든 사람들과 아무 약속도 없이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보호시설에서도 나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건 그곳에 있던 아이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말입니다. 남들처럼 차근차근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했고 나가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제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전부 제 몫이라는 사실을요. 보육원을 나온 뒤 저는 별다른 계획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땐 다들 그러했죠. 일자리는 서울에 있다. 사람 사는 데는 서울이 낫다. 그런 말만 믿고 무작정 올라오는 시절이었습니다. 손에 쥔 건 작은 가방 하나와 시설에서 모아준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공사판을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시장 주변을 돌며 일자리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용직 사무소에서도 일을 못 구하고 공사판에서조차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리던 제게 또래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일자리 못 구하셨죠? 저도 요 며칠 계속 나와봤는데도 힘도 못 쓰게 생겼다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나 참, 자기들은 뭐 처음부터 힘 잘 쓰고 일 잘했나? 그러게요. 이거 큰일입니다. 가진 돈은 떨어져 가는데 일자리도 없고, 이제 슬슬 월세방이라도 알아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쪽도요? 나도 그럽니다. 이거 듣자 하니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나는 김명수라고 하는데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보아하니 내 또래 같은데. 나는 올해 20입니다. 이광진입니다. 저도 20입니다. 김명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동갑인 걸 알고 반가워하더니 말을 놓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근처 가서 저녁이나 함께 하는 건 어때? 요즘 맨날 혼자만 밥을 먹어서 그런지 적적해서 그러는데. 그럴까? 그럼 이 근처에 국밥집 하나 있던데 거기 가보자고. 저는 그와 함께 공사장 근처를 오가며 봤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죠. 서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묻다 보니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금세 알게 됐죠. 그리고 거의 밥을 다 먹었을 때 명수는 말했습니다. 광진아, 너나 나나 돈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 된 거 그냥 월세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 나야 나쁠 건 없지. 그래, 그러면 같이 살아보자. 그럼 내일 다시 만나서 집을 알아보자. 명수와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기댈 친척도 없는 형편이라는 점까지 닮아 있었죠. 혼자보다는 둘이 낫겠다는 생각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자는 말이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이 새들어 살게 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집 한쪽 방을 월세로 내주는 형태였고 집주인 내외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 두 분의 인상이 참 순해 보여서 마음이 조금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인 아저씨는 남자 둘이 산다고 하니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이삿짐을 들여놓던 날, 방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이런 말을 건네셨죠. 집이 좁아서 남자 둘이서 사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좁긴요. 둘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아저씨 감사합니다. 복덕방에서 들었어요. 저희 사정 들으시고 주변 월세보다 조금 깎아주셨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산다는데 도와주면 좋지.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
다 잘 돼서 나갔어. 자네들도 여기서 좋은 소식만 들고 나가게 될 거야. 그 말이 그때는 그저 덕담처럼 들렸지만 낯선 서울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을 단순한 월세방이 아니라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출발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양복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희를 챙겨주셨죠. 반찬을 많이 했다며 나눠주시기도 했고, 명절이나 제사가 끝나고 과일이 생기면 슬쩍 문 앞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주인을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큰 행운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둘이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처지끼리 의지하며 살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이더라도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장 막일, 식당 설거지, 시장 집 나르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버텼죠. 반면 친구는 일을 오래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며칠 나가다 그만두기를 반복했고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졌어요.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와 다음날 낮까지 잠만 잤고 또 어느 날은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월세와 생활비를 제때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계세요? 광진이, 무슨 일이야? 아, 오늘이 월세 날이지? 벌써 한 달이 흘렀구만. 시간이 참 빨라, 그치? 네, 월세를 드려야 하는 날이 맞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월급이 나오질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알겠네. 월급이 안 나왔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어려웠을 때는 돈 내는 날이 제일 무서웠어. 그래도 너무 걱정 말어. 나야 뭐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다행히 집주인 아저씨는 월세가 몇 번 밀리는 상황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사정을 대충은 알고 계셨는지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같이 살던 친구의 모습은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며칠씩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월세날이 다가와도 나몰라라였습니다. 명수야, 월세랑 생활비 반반 내기로 했으면서 왜 안 주는 거야? 맨날 준다 해놓고 안 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알아? 지금까지 다 내가 해결한 거 알지? 아,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내가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있다가 준다니까. 처음 몇 번은 친구를 쉽게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로 시설을 나와 의지할 곳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거나 새벽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겨우 밥을 먹고 월세를 보태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늦은 밤에 들어온 친구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꺼냈습니다. 명수야, 진짜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돈은 벌고 있는 거냐? 너 나랑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야, 이광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월세랑 생활비? 내가 곧 크게 한 방 터질 일이 있으니까 걱정 마. 그거 터지면 그 돈 다 해결해 줄게. 됐냐? 뭐, 한 방?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명수 너 요즘 진짜 뭐하고 다니는데 그래? 한방 터진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김명수, 너 정신 차려. 야, 광진아,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봐봐. 너나 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밑바닥 인생이야.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광진아,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투자 안 할래? 투자만 하면 내가 5배, 아니 10배는 불려줄게. 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투와 눈빛을 보면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도박판에 발을 들였다는 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자 친구는 더 크게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말다툼 끝에 친구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서라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불안한 동거는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안이 어지럽게 뒤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은 죄다 열려 있었고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모아두었던 곳을 확인해 보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돈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도 바로 알 것 같았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 명수의 짓이었어요. 배신감보다도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월세 날짜는 이미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또 한 번 월세를 제때 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주인 아저씨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사정부터 돈을 가져간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자네 사정도 참 딱하게 됐구만. 면목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네요. 그게 어디 광진이 자네 잘못인가? 근데 앞으로는 어쩔 셈이야?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한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혼자서 월세를 계속 낼 수 있겠어?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저씨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광진이 자네만 괜찮으면 내 양복점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나? 네? 제가요? 응. 마침 우리 가게에 일손이 부족한 참이었거든. 당장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네. 그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광진이 자네가 사람이 참 성실하더군. 그래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단 이 기술 배워두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야. 어때? 해보겠어? 저야 감사하죠, 아저씨. 아니,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앞이 캄캄했던 제게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도 않은 채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저는 집주인 아저씨의 양복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복점에서의 제 일은 처음부터 기술을 배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바닥부터 쓸었고 사장님이 만든 옷을 단정히 걸어두고 다림질이 필요한 게 있으면 배운 대로 각을 잡아 다려놓았죠. 그리고 며칠 후 사장님은 양복점에서 일하는 사람도 깔끔하게 차려입어야 한다면서 저한테도 양복 한 벌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살 돈도 없는데요. 누가 광진이 자네한테 돈 달라고 그랬나? 이거는 내가 우리 직원한테 해주는 걸세. 이렇게 입어야 양복점에서 일하는 티가 나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안 돼. 손님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야.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장님. 그러면 잘 입겠습니다. 일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는 퉁퉁 붓고 집에 돌아오면 손끝에 다리미 열기가 남아 얼얼했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할 일이 있었고 내일도 다시 나갈 곳이 있다는 게 버티게 해줬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일하다가 실수하면 조용히 다시 알려주셨고 잘한 날에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게 수많은 기회를 주신 사장님의 배려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일도 손에 익기 시작했고 허드렛 일 대신 사장님 옆에서 손님들의 신체 치수를 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림질을 마친 바지에 실밥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 손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을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광진이 자네 손이 참 야무지게 생겼더라고.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주 있게 생긴 손이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금방 배우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금방 못 배워. 내일부터는 내가 본격적으로 양복 짓는 법을 가르쳐 줘도 될 것 같아. 광진이 자네 할 수 있겠지? 네? 정말요? 당연하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바닥을 쓸고 다림질을 하던 틈틈이 사장님은 단추 떨어진 옷을 가져다 주며 달아보라고 했고, 간단한 바지 수선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퇴근 시간 이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걸 연습했습니다. 남겨둔 천조각으로 바느질을 해보곤 했죠. 몇 해가 지나자 사장님은 제게 아예 양복 한 벌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소매를 달고 바지를 완성하고 나중에는 손님 체형에 맞춰 옷을 고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광진이 자네 정말 많이 늘었구만.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것도 없을 정도로 말이야.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빈말하는 거 봤나? 독립해도 될 정도야.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배우고 일하다 보니 제가 양복점에 출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실력이 발전한 동안 사장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시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사장님, 오셨어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결국에는 늙어서 그런 거지 뭐. 늘상 하는 말만 듣고 왔어. 아휴, 나도 이제 이 가게를 접어야 할 모양이야. 네? 가게를요? 아쉽지 않으세요? 그래도 사장님이 오랜 시간 일한 곳이잖아요. 그렇지. 마음 같아서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기도 한데 다들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 그놈들은 원래부터 이 일에는 관심도 없었거든. 누가 요즘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어느 정도 익혔고 손님들과 얼굴도 트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게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퇴근하기 전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말? 그게 뭔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가게 말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라시긴 했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광진이 네가 이 가게를 맡아준다면야 나야 좋지. 사실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못했었어. 양복점에 저도 많은 추억이 있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께 배운 기술로 양복점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얼마 뒤 사장님은 양복점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어요. 제 형편을 알고 있었던 사장님은 그것도 한 번에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3년간 나눠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겁니까? 저야 감사하지만. 아니야. 광진이 자네가 가게 인수한다고 해서 나도 기뻤네. 그리고 이 가게를 아끼고 정성 들일 사람은 자네밖에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이 양복점 잘 운영해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어. 그래도요, 제가 사장님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항상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사장님한테 받은 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잘해. 이 가게 문 닫지 않고 자네 손으로 옷 만들어주는 걸로 충분해. 네, 사장님. 제가 이 가게 사장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호의로 시작한 양복점에서 제 이름을 걸고 바늘을 잡게 되었습니다. 양복점을 맡아 운영하면서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은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돈도 모을 수 있었고, 원래 약속했던 3년보다 더 일찍 잔금도 치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늦은 나이지만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비슷한 형편이었고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에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기술과 성실함을 믿어주었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이 없어도 다림질을 하거나 원단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벌을 만들더라도 대충은 없었습니다. 몸에 맞는지, 어깨선은 자연스러운지, 소매 길이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까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 저한테 옷을 한 번 맞춰본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일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집을 사고 차를 바꾸는 삶은 아니었지만 월세 밀리지 않고 아이 키우며 살 정도는 됐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결혼식이나 상견례, 중요한 자리가 있으면 맞춤 양복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는 크지 않아도 버틸 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 대형 의류 매장이 하나둘 늘어났고 백화점에는 기성 정장이 진열되었죠. 맞춤 양복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했고 굳이 시간을 들여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한 명이라도 상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며칠을 기다려도 손님은 없고 문만 열어두다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달마다 나가야 할 돈은 많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었죠.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양복점 말이에요. 정리하는 게 어때요? 응?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다 보니까 우리 가게 옆에 또 대형 양복점 생긴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손님이 줄어서 힘들다면서요. 아내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더 크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가게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막상 접으려고 하면 아쉽기도 해서 말이야. 당신 뜻은 알았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아내의 말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손님 한 명 찾아오지 않는 가게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맞추시려고요? 아, 그게 좀 둘러봐도 될까요? 그럼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편하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청년은 누가 봐도 이런 곳은 처음 왔다는 어색한 몸짓으로 가게에 걸린 옷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깔끔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참을 양복을 보면서 적혀 있는 가격도 확인하던 남자가 조용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 둘러보셨어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있으셨나요? 저기, 사장님, 혹시 양복을 빌릴 수도 있을까요? 아,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가게는 양복을 맞춰서 만들어 드리는 곳이라 옷을 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벽에 걸린 것들도 전부 치수 맞추기 위한 샘플이라 그대로 입으시기엔 맞지 않을 거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양복을 빌려주는 가게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라고 말하면 끝날 일이었지만 청년의 표정이 너무 급해 보였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손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며칠 뒤에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요. 제가 정장을 새로 살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알지만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사장님,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깨끗하게 입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말끝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월세를 조금만 밀어달라고 말해야 했던 날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마음먹던 순간들, 그 청년이 내뱉는 말 한마디, 숨 고르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때의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맞춤 양복이라서 빌려주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양복 한 벌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게 맞춤 양복은 비싸지 않나요? 사장님,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싸게 해주신다고 해도요. 마침 연습용 원단이 있어서 그래요. 비싼 천도 아니고 손 풀려고 만들어 보려던 거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서보세요. 치수 좀 재볼게요. 청년은 쭈뼛대며 제가 말한 곳으로 걸어와 섰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재고 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정말 이래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사실 저도 손님처럼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때 저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배려도 해주고 이 기술도 알려주신 분이 있었어요. 손님을 보고 그때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양복을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청년의 몸에 맞게 가봉을 하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죠. 어깨선이 처지지 않게, 허리가 너무 딱 붙지 않게,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세가 고다 보이도록 한 땀 한 땀 손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게 손을 내밀어준 집주인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양복을 입어본 청년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으로 가 양복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자, 어때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복은 난생 처음 입어봅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랜만에 옷을 지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양복을 맞추러 오는 손님들도 없었는데 손님 덕분에 옷 만들면서 기뻤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 같으니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청년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제가 만든 옷이 그의 앞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양복점을 지킨 지도 어느덧 40해가 되어가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손님이 뜸한 날도 많았지만 하루 이틀 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막상 그만두려니 제 젊은 날의 추억과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라 그런지 가게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힘들어도 양복점 문을 열었던 거였는데 그 무렵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문고리 한 번 움직이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양복을 한 벌 맞출까 말까 했고 그마저도 단골 손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 손님은 거의 없었고 가끔 들어오는 사람들도 가격만 물어보고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오래 서서 재단을 하다 보면 허리가 먼저 뻐근하게 반응했고 밤이 되면 손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단 값은 날이 갈수록 올랐는데 양복 값은 함부로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양복 만든 지도 벌써 40년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당신한테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쉽게 손 놓기 어렵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노후를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당신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게를 붙잡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빚만 쌓일 거라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지. 나도 요즘은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버겁고 손도 예전 같지 않더라.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이러다간 빚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정든 가게라서 자꾸 미련이 남았던 거지. 이제는 정말 정리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정하고 양복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매물로 등록을 하고 출입문에도 가게를 내놓는다는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걸 붙이던 순간 손이 한참 떨렸죠. 아쉬웠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은 선뜻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명이 둘러보러 오긴 했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게 안은 조용했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봉틀 옆에 앉아 괜히 먼지만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평범해 보이는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도 잘 닦여 있었죠. 딱 봐도 작은 동네에 있는 제 가게에서 옷을 맞추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남자는 대뜸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누구신지? 10여 년 전 양복 대여도 되냐고 했더니 사장님께서 공짜로 양복 한 벌 지어주셨잖아요. 접니다, 저.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기억 속 한 장면이 갑자기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에서 십수년 전 허름한 옷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와 양복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던 그 청년의 얼굴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가 먼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곤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야 왔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세상에 그쪽이 그때 그 청년이라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일은 잘 풀린 겁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애써 참으려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십수년 전 제가 지어준 그 양복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갔던 날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준이었고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잠시 방황을 했던 터라 학교도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 뒤 그는 정신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았는지 대학교는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와 함께 창업을 준비했지만 그 친구가 준비 자금을 들고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박영준 씨가 충격이 컸겠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공감이 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업 자금은 투자받은 것도 있고 빌린 것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투자 제안서를 쓰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한 회사에서 미팅 제안이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저희 가게에 들어왔던 건가요? 네, 그때는 진짜 그게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사장님 가게에 들어왔던 거예요. 박영준 씨는 그날 제 가게 문을 열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양복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제 말, 몸에 맞게 치수를 재며 자세를 바로 세워주던 손길, 그리고 좋은 소식 있길 바란다며 웃으며 말하던 제 얼굴까지 말이죠. 그날 제가 지어준 양복을 입고 미팅 자리에 나간 그는 옷 덕분인지 이상하게도 어깨가 펴지고 말에 힘이 실리더랍니다. 자신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떨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고 결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여러 직원을 거느린 벤처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사장님이 그때 양복을 안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박영준 씨가 열심히 살아온 덕에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제가 한 일이라고는 비싸지도 않은 연습용 원단 하나 꺼내서 평소처럼 바느질을 한 것뿐이었는데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영준 씨는 자신이 성공한 덕을 제게 돌리면서 그날 받은 도움을 꼭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들어오면서 가게를 처분한다고 붙여둔 걸 봤습니다. 이 양복점을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아, 보셨구나. 사실 영준 씨가 저희 가게에 들어왔던 그때도 가게 사정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젊음을 다 바친 곳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가게를 접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요. 무엇보다 맞춤 정장을 입는 사람들도 줄어들었고요. 그는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죠. 저기 사장님,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하면 어떨까요? 네? 박영준 씨가요? 아니, 왜요? 오늘 이렇게 가게를 찾아온 것도 사장님께 받은 그날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가게를 파시면
시세보다 훨씬 잘 쳐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한 금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면 양복점을 하면서 생긴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양복 하나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맙다고 다시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보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주 씨가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장님,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뿌듯합니다. 결국 그는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게 인수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고 저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양복들, 손때가 잔뜩 묻은 가위와 줄자, 바늘통까지 이 작은 공간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제 인생의 대부분이 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옷 한 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느냐고요. 돈이 되지 않아도 세상이 변해도 제 손으로 만든 옷이 누군가의 등을 조금이라도 떠밀어 줄 수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체력이 허락하고 손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가게를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크게 벌지 못해도 괜찮고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정성을 다해 양복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다짐을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고맙게도 제 뜻을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박영준 씨가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부터 저기까지 걸려있는 양복 전부 제가 사겠습니다. 네? 전부요? 아니, 그것보다 이걸 다 사서 어쩌시려고요? 그날 회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께 도움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죠. 저처럼 양복이 꼭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렵거나 비싸서 선뜻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수입이 꾸준히 생겨서 가게를 지키실 수 있고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혹시나 제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말하는 내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는데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게 느껴지더군요. 듣고 보니 참 영리하면서도 따뜻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는 베푼다는 마음에 괜히 생색을 낼 필요도 없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제안에는 이 가게가 문을 닫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 손기술이 여기서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10여 년 전의 그 청년은 제 양복점을 인수하는 대신 제가 만든 양복을 정기적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게에 들러 제가 만들어둔 양복을 모두 사갔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 양복도 전부 제 가게에서 맞춰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 바늘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늘을 잡고 있으면 손끝이 저릿저릿 아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통증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옷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첫 출발을 함께 준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장에 들어서는 청년의 뒷모습, 처음으로 명함을 내미는 순간까지도 제 양복이 함께하겠구나 싶어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덕분에 문을 닫을 뻔했던 제 양복점도 다시 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가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도 셔터를 올릴 수 있는 힘은 남게 된 셈이죠. 아내도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당신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라는 말을 종종 했고, 저 역시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만 계산하던 예전과 달리 오늘은 어떤 옷을 만들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아 바늘을 내려놓고 한참을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제 그만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만 붙잡혀 있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이 일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진 않았어도 누군가의 인생 한가운데서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요. 언젠가는 이 가게도 문을 닫겠죠.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몇 해 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바늘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게 불을 켜고 양복을 만들 때 쓰는 도구들을 챙깁니다. 누군가의 첫 출근날, 누군가의 중요한 면접 자리에서 제 손을 거친 양복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썰사남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